안녕하세요. 수립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유진용입니다. 저희 수립문화재단은 오랫동안 중앙대학교를 운영해 오신 동교 김희수 선생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남기고 가신 단체입니다. 이 재단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입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재단의 임직원들은 동교 김희수 선생의 뜻을 받들어 여러분들께 봉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교 김희수 선생님께서는 평생 인재양성, 나눔과 기부, 문화입국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는 김희수 시민학교는 이러한 김희수 선생의 뜻을 펴기 위해서 기획된 인문학 아카데미입니다. 철학, 예술, 사회, 정치, 역사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가름해보고 큰 호흡으로 우리들의 일상을 차분하게 성찰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저희는 김희수 시민학교를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바람직한 시대정신은 과연 무엇인지 탐구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 배움터를 통해서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공성과 인문정신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가치를 배우고 나눔으로써 보다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김희수 시민학교의 날입니다. 오늘은 정치편입니다. 현재 비영리 싱크탱크 세르모 국제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계신 김진우 박사께서 정치는 가능한 것의 예술인가를 주제로 여러분께 강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석사인 제가 박사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그 미국 국적의 1.5세 재미동포 신분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바와 같이 이제 미국에서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성취를 이루었는데 이제 우리 재단 그 설립자이신 동교 김희수 선생도 이제 제1동포 신분이셨고 일본에서 한 그 50년 이상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미국 생활 하시면서 어떤 그 차별이라든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좀 뭐 고생하신 적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를 김희수 선생님이 비교하는 자체도 좀 너무 저를 높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 떠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저는 40년 동안 미국에 있었습니다. 8살 때 갑자기 미국 가게 됐고요. 48살 다시 귀국했습니다. 근데 제가 국장님이랑 따로 좀 말씀 나눴지만 그 40년 동안 저는 40년 동안 긴장한 상태로 저는 생활했다고 저는 그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 갔을 때 그 당시에 영어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뭐 해봤자 뭐 yes, no, 뭐 thank you 이런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별 때문에, 그러니까 인종차별이죠. 그러니까 인종차별 때문에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서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제가 한 8살 때 도착했으니까 한 10살 때 이렇게 공부 못하고 영어 못하면 계속 차별받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좀 거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런 선언을 했대요. 저는 미국 사람보다 더 영어 잘할 거고 미국 학생들이 절대 나를 차별 못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외교계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헨리 키신저하고도 개인적인 친분도 있으시고 미국 사회에서 사실 어떤 동양계, 아시아계 어떤 출신으로서는 대표적인 핵 전략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어떤 거죠? 그때 뭐 리버모라던가 국방부, 국무부에서 30대 때 잘 나가셨는데 그때 어떤 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핵 전략 얘기하시는 거죠? 예, 핵 전략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제가 답을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아시아
아시겠지만 핵 전략은 그 비밀이 많아요. 예. 비밀이 그러니까 제 질문 자체가 좀 무식하다. 무식하다? 무식하다. 상당히 무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대단하셨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북미 협상이라든가 그러면 저는 이제 그냥 평범한 그 소시민으로서 뉴스라든가 어떤 이제 평론가 대담을 보는데 우리나라 그 전문가들이라고 나온 언론계에 나온 사람들의 수준을 저는 약간 저는 좀 놀랐어요. 저는 한국 와서 높아서 북한- 수준이 높아서 예? 수준이 높아서 그건 모르겠고요. 저 북한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 저는 이렇게 전문가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주로 학계에서 저 학계 출신이고요. 교수 출신이 많고 직접 정책을 운영했던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정책을 어떻게 만드나, 외교 정책 어떻게 만드나, 어떻게 결정을 하나 그런 거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이렇게 제가 실질적인 경험이 국장님같이 없다. 이렇게 부드럽게 외교적으로 저 발언을 못해요. 좀 매우 저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라서요. 그거는 현장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서의 현장 경험이 없다.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옛날 뭐 청와대 뭐 NSC에서 뭐 담당했다. 근데 그분이 그만큼 권위를 가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미국에서는 보좌관, 뭐 어느 국회의원 보좌관 아니면 뭐 비서 그런 사람들이 그 권한이 꽤 있어요. 그 위에 사람이 많이 이걸 위임하죠. 근데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 본인이 정책대에서 직접 뭐 대통령한테 이런 정책이 더 맞는 것 같으면 이 정책이 틀렸으면 그거는 뭐 정말 뭐 되게 높은 수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결정할 수 있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미국 외교 정책이 제대로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걸 좀 아시면 어떤 발언, 그렇게 간단한 발언을 자제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사전에 그 배포한 그 자료 Q&A에 보면 이제 그 한국 내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대한 전문가가 굉장히 없다, 부재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 또한 제대로 된 한국 전문가라든가 북한 전문가가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 이유가 그 언어 문제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한 1년 반 사이에 그 관료들을 맨날 로테이션 해요. 다른 대화에서 말해서 북한은 그래도 뭐 강주석도 한 20년 했고, 뭐 김계관도 한 15년 했고, 이용호 씨도 한 18년 했고, 그렇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한 사람이 한 자리에 한 전문성을 가지고 오래 일부러 못하게 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은 있지만 전문가 그 수준은 좀 많이 떨어지죠. 네. 그럼 이게 뭐 구조적으로 무슨 뭐 협상이 잘 될 수가 없겠네요. 서로 전문가가 그렇게 없으면. 훨씬 더 복잡하죠. 예를 들어서 외교 정책을 제대로 세우려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그 인터에이전시 프로세스라고 16부가 모두가 동의해야 돼요. 동의해야지 위로 올라가요. 해야지 백악관에 올라가요. 그 전에 16부가 동의를 안 하면 절대 안 올라가요. 정보기관 말하는 거예요? 16개 부서. 아니요. 정보기관 뿐만이 플러스 아니고. 그 정책하는 기관이죠. 네.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다 타협하고 올라가죠. 미리 다 싸우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북한 탈북자 학생들 좀 가르치는데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북한 관료들이 미국 유학 경험도 없고 밖의 세상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그 미국 대에서 파악하는 게 좀 노는 수준 좀 기가 막히게 정확히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가 어느 정책을 운영하는 그것도 다 파악하고요. 오히려 대한민국 관리들보다 더 나아요. 예,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그 정치 주제가 이제 그 정치는 가능한 것의 예술인가 그랬는데 이게 비스마르크가 하는 말인데 우리 또 박사님께서 가능한 것의 예술이 아니라 그냥 가능성의 예술이다라고
또 교정을 해주셨어요. 네, 원래 네. 제목대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만, 근데 이 의미는 이제 그 협상과 이제 그 좀 타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제가 이해를 맞아 한 거죠. 진정한 타협할 때 진정한 중요하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님께서 그 사전에 준비된 그 Q&A에서 그 민주주의를 사랑한다면 권력의 의문을 제기하라. 이 리퍼블리컨인 그 박사님의 이 말에 내 감동을 했어요. 아니 저를 왜 자꾸 거의 약간 리퍼블릭이냐 그러세요? 극우주의자 같은 우리 박사님께서 그렇게 아 제가 왜 말씀을 극우예요? 저 뭐 아닙니다. 그 사전에 하기 전에 뭐 제가 국가의 개입을 중요시하고 큰 정부를 좋아한다니까 뭐 저한테 바로 공산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그게 어디 이게 공산주의자처럼 아예 생겼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 정부잖아요, 국장님. 그게 전체주의지고 다른 단어가 있습니까? 근데 또 공산주의자라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자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정치는 예. 뭐 50대 50이고 80대 20이지 100대 빵은 아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 중 제가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닌데 왜 그렇게 북미 핵 협상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뭐 완벽함을 추구하지 말자, 뭐 외교는 뭐 나누는 것이다, 타협하는 것이다, 협상하는 것이다. 근데 왜 저기 북한하고 뭐는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솔직히 북한이랑 미국이랑 지금 대화하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이 핵무기 수준이 보통 사람 생각보다 좀 제가 뭐 자세히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높아요. 제가 기억으로는 9월 3일 2017년에 마지막 핵실험 했죠. 그때 제가 볼 때 그때 저 에스티메이트가 100킬로톤에서 250킬로톤 차이라고 그러는데 100킬로톤 그런 이엘드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 제가 한국말 몰랐는데 그 핵설계에서 그 부스트 디자인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플루토늄과 유레늄을 같이 쓸 수 있는 그 디자인이고요. 250킬로톤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과학적으로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수소폭탄이에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가지고 있다 이미 북한이. 아니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그 개발 단계에 있다. 100에서 250킬로톤 사이에 일드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보통 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북한이 돈이 없으니까 그런 기술을 가질 수가 없다, 뭐 그런 과학자들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자체가 그러니까 왜 진전이 안 되냐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막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왜 협상을 안 하냐고. 제대로. 왜 협상을 안 하냐? 왜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냐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뭐 만들고 있는데 왜 그렇죠? 근데 왜 서로 계속 만들게 놔두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핵무기 가지고 있는 국가랑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왜 근데 협상을 안 하냐? 그러니까 뭐 계속 미루고 뭐 하다가 뭐 깨지고 뭐 미루잖아 계속. 다음에 하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니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면 대선 때문에. 아니 25년 동안 노력했잖아요. 그리고 2015년 9월 2015년 berlin에서 크리스텔이랑 김교환이가 그래도 한 70, 80%는 동의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됐냐면 그 샘플링,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 핵 그 연료는 그 사람 DNA 같이 그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언제 만들었냐, 뭐를 만들었냐,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 샘플링 꼭 필요했고, 북한에서는 그 샘플링 하면 모든 저 옛날 과거 위반한 게 들키니까 거부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타협이 안 됐지. 서로 못 믿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불신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렇죠. 그건 두 나라 관계가 아니 아직도 지금 휴전 상태인데 어떻게 북한을 믿고 그렇게 국장님 얘기한 그렇게 쉽게 그렇게 타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1993년 그때부터 계속 노력은 했어요. 미국이 약속 위반을 더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예? 미국이 약속 위반을 더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미국도 약속 위반했지만 북한이 더 많이 했죠. 북한이 더 많이 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요즘 뭐 이제 이 벼랑 끝 전술 나오잖아요. 북한 이번에도 무슨 뭐 10월 10일 날 뭐 보이고 이제 그랬었는데 일단 그 단계별로 하나씩 지우자. 이게 왜 안 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다시 원상복귀하면 되잖아요. 제재를 생션이라고 그냥 다시 하면 되는데 왜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하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아니 지금 25년 동안 스텝 바이 스텝 해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무슨 200 몇십 킬로 그것도 다 거의 수소 포탄에 두는 걸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면서요. 근데 뭘 25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기만 더 만들었지, 더 고도화 시켰지. 아 그러면 그 질문 과정이 그러니까 93년에 그런 딜이 있었으면 핵무기 발전이 없었을 거다. 상식적으로. 근데 94년 그 제니버 프레임워크 돼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HU 위반을 해서 2003년에 부시 정권한테 그게 발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니버 프레임워크가 파괴됐잖아요. 아니 언론 보면 되지만 무슨 경수로 더 만들어준다 그랬다 뭐하지 무슨 은행도 차압하고 복잡한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리액터 얘기하는 거죠. LW. 네. 그거는 제가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이 좀 거만했어요. 너무 계산을 잘못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그 94년 제니버 프레임워크를 동의했냐면 그 당시에 그 정보 분석이 5년 사이에 북한이 붕괴된다, 없어진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럴 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비행 good faith negotiation 아니었죠. 왜냐면 5년 후에 나라가 없어질 걸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안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150에서 200만 명 죽어도 김정일이가 버텼잖아요. 근데 98년에 두 가지 이벤트가 있어서 처음에는 8월 30일 1998년에 그 북한이 대포동을 샀어요. 그거는 그 당시에 지금 벌써 22년 전이죠. 그 당시에 그 미사일 기술이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그 미사일이 first stage 있고 second stage 있고 terminal stage인데 second stage까지 그걸 성공을 했어요. 그거는 미국한테는 큰 쇼크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부터 미국 정보국가에서 북한이 이 플루토늄 말고 유레니엄 방법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걸 추측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나라에서 나는 걸로 플루토늄 추출 없이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우레니움으로 만든다. 영변은 플루토늄이고 HU는 제가 말씀 못하는 다른데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는 그 핵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거 계속 25년 동안 된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그러니까 핵 기술도 높지만 북한은 핵 기술보다 미사일 기술이 더 높아요. 제가 볼 때. 그 박사님께서는 이제 조지 W 부시 행정부 8년 동안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초기까지 이제 굉장히 핵 전략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는데 약간 박사님 같은 좀 강경파들이 많아서. 강경파요? 협상이 현실파. 강경파가 아니에요. 국장님 볼 때는 모든 게 타협 안 하면 다 강경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북한이나 남한 현실을 잘 모르고 미국에서는 태평양 건너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박사님처럼 이런 강경파들이 좀 특세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협이 없었다? 네. 저쪽 존 볼튼 아저씨 같은. 예? 존 볼튼. 그거 비슷하잖아요. 박사도 같이 받았고. 그래서 정치학 박사 받았나? 얘에 대해서. 아니, 법 로스쿨 받았어요. 그렇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제 가끔 빅터 차라던가 썬킴, 조셉 이웃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불편하실지는 몰라도 이건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 미국 사람들이야. 더 미국 사람들 같아요. 더 미국 사람들. 더 미국 사람 같이 그래 행동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으려고. 네. 살아남으려고.
박사님은 어땠어요? 저요? 저는 자꾸 예민한 질문하시는데 아니, 성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저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없었죠. 미묘한 거 다 편집도 할 테니까. 아니 저는 아이덴티티가 없었죠. 어떤 아이덴티티가? 아, 그러니까 정치적인? 뭐 명함 뭐 이런 게 전 예민한 일을 했으니 그런 빅터하고 성같이 그렇게 뭐 NEC 자리고 그런 역할을 안 했으니까. 예. 그리고 저기 배포한 자료에 보면 본인의 그 폴리티컬 오리엔테이션, 그 정치적 지향성을 약간 뭐 클래식 리버럴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뭐 고전적 자유주의자라고 했는데 말장난이에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들어본 적이 그게 없어서. 진짜 보수 아닙니까? 그럼 진보하고 보수의 그 가장 명료한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차이 많겠지만 박사님만의 기준으로. 저는 진보주의자들은 국가 아니면 나라가 시민한테 그런 권리를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같이 보수적인 사람들은 저는 어느 나라가 어느 사회가 저한테 권리 주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인간으로 태어난 순간 그게 뭐 하느님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태어난 순간 제가 인간이니까 그걸 권리를 받는 거지 절대 정부한테 제가 잘 보여서 권리를 달라 그 스탠스가 철학적으로 스탠스가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정부가 권리를 줄 수 있으면 언제나 뺏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절대 뺏을 수 없다고 저는 믿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부 그 막강한 힘에서 엄청 거부감을 느낍니다. 보수주의자들이 그리고 또 하나 더 예. 말씀 제가 하나 더 할 수 있으면 진보는 좌파는 결론 답을 알고 정한 다음에 팩트를 찾고요. 보수는 팩트를 보면서 결과를 해요. 왜냐하면 보수는 맨날 민주주의 그 실험이라고 그러잖아. 데모크라틱 익스페리먼트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수적인 얘기하는 거고 언제나 뉴 제너레이션이 있으면 또 그 자유를 찾아야 되고 또 그거를 어기해야 되고. 근데 제 생각에는 국장님 같이 왼쪽에 좌파 쪽에는 본인이 맞으니까요. 맨날 옳잖아요, 그렇죠? 맨날 잘난 척하잖아요. 좋은 의도 있고 착한 사람이 최고잖아요. 근데 그 로지컬 코럴러를 보면 그럼 저는 뭐 나쁜 의도 가지고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틀렸죠. 네. 여기 이제 우리 배포한 자료에 이제 질문은 제가 만들었지만 네. 답변을 이제 박사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이제 뭐 셰익스피어도 인용을 하시고 또 뭐 밀란 쿤테라도 인용을 하시고 나 감동을 했어요. 감동. 근데 번역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 우리 그 사라초이 박사님한테 맡겼는데 그리고 또 뭐 존 로크도 인용을 하시고 이렇게 독서도 많이 하시고 하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좀 네오콘적인 사고를 그렇게 가지고 계세요? 강경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저한테 질문한 그 가정 자체가 틀렸죠. 그게 뭐냐? 그게 진보 학자들이 얘기한 많이 배우면 진보 될 수밖에 없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보수로 될 수가 있냐?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데 책을 보다 지금 보면 국장님 제가 힌트를 주셨잖아요. 국장님은 셰익스피어 저 때문에 셰익스피어하고 밀란 콘드라하고 존 록 처음 읽었죠, 그렇죠? 처음 읽은 거 인용만 봤어, 인용만.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강력하게 제가 말을 해요. 그게 그런 철학적인 그 가정이 깔려 있어요. 진보적에서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진보적이다, 그렇죠?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네. 리버럴리즘 진보라 그러면 프로그레시브즘, 리버럴리즘이라는 그런 게 역사가 전통이 얼마 됩니까? 한 125년, 150년밖에 안 돼요. 보수는 몇천 년 동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놀리시겠지만 제가 아는 거 많다, 책을 많이 읽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했으니까 보수인 거예요. 오히려 국장님이 안 읽으셨으니까 진보가 됐죠.
아니, 할 수 없죠. 아니 뭐. 보세요. 저야 석사고. 예? 석사고. 아이, 그거랑 이상. 또 뭐 저기 뭐 그 박사님처럼 저는 뭐 박사 논문을 쓴 적도 없지만 최소한 내가 생각하는 보수 진보는 나는 변화라고 봐요. 변화. 변화. 계속 변화를 추구를 하면 좀 진보적인 웨이시 비중이 높은 것이고. 아니 보수가 왜 변화를 싫어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좀 전에 보세요. 25년 동안 똑같잖아요. 북핵 협상을 보더라도. 아니 그럼 25년 그래서 동안 뭐 보수적인 저 대통령만 미국이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이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미국 사람 목숨만 중요해요. 그 위에 사람들의 목숨은 훨씬 덜 중요해. 그러니까 좀 전에 보수는 인간 본연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보수의 그 맹주라고 할 수 있고 세계 자유진영의 보수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보세요. 미국 국민 한 사람의 그 목숨 값하고 다른 지역 목숨 값하고 같습니까? 그런 건 미국도 좀 반성을 해야 돼요. 미국의 그 보수 주제라고 하시니까. 목숨값을 따르게 치는데 나는 인간의 본연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진보고 쉽게 좌파고 이건 말이 안 되고 인간의 어떤 걸 소중히 하는 우리가 보수다 이 말이 돼요? 자기 목숨값하고 다른 나라 목숨값하고도 같이 치질 않는데. 근데 진보 보수랑 지금 미국 아니, 그거랑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념적으로 뭐 이라크 전쟁 이야기를 같은 하는 거예요. 데서 그렇죠. 저 이라크 시민들 이라크 많이 사람들하고 죽었다. 저기 그 미국 사람들하고 목숨값이 같습니까, 솔직히. 예. 그런데 저기 그 무슨 그게 올바른 인간의 가치를 하는 그게 보수주의 정권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이. 아니 거기서도 일을 하셨잖아요. 아니 국장 질문 들어보면 그러면 미국 역사 내내 보수주의자들만 권력을 잡았나요? 그러면 뭐 진보적인 뭐 로즈벨트 대통령, 뭐 진보적인 뭐 클린턴 이런 사람들은 전쟁 안 했나요? 어떻게 뭐 저는 질문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우리 박사님과 저는 뭐 제가 뭐 죽지 않게 무슨 뭐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이제 그 레프트와 리버럴을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리버럴이지만 이제 보수적인 정책을 집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국가주의. 그 다음 일단 사실 폭력 앞세워가지고 해외 억누르고 어떤 외교적인 소프트파워 앞세워가지고 협상하고 거기에 있어서 보수적인 정권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또 인간적인 걸 강조하냐 그 말이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거는 목숨값이 달라요 너무나. 뭐 근데 그러면 미국 국가가 그럼 미국 국민들 목숨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뭐 일본 사람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우리 또 너무 또 심각하니까 자 박사님께서는 제 기억하기로 좀 불쾌한 기억인데 예.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을 마쳤어. 예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도 예측을 했었어요. 그리고 가장 그 충격적이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도 예측을 했어요. 돈 많이 잃으셨죠? 예.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 재선 당연히 되겠죠? 박사님 생각으로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볼 때는 저 2018년 보궐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다 미국에서 미국 뭐 선거 전문가를 보면 뭐 스윙 보터가 중요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볼 때는 2018년에서 만약에 제가 옛날 백악관에 있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스윙 보터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번에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맞아요. 저는 뭐 이렇게 애매모 얘기 안 하니까 저는 트럼프가 될 것 같고요. 다시 저 재선될 가능성이 높은 게 될 것 같아요. 되고 이유는 그 스윙 보터를 지금 공화당에서 저 공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베이스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많이 나오게 할 거고요. 그리고 스윙 보터는 그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카운티가 중요해요. 스윙 카운티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아이오와에 있는 스윙 카운트라는 것은 그 스테이트 안에서 안에 카운티로 다 투표를 계산하니까 볼 때는 아이오와에서 리 카운티가 중요하고 오하이오에서는 클라크 카운티가 중요하고 펜실베니아에서는 에리 카운티가 중요하고 루저런, 체스터 카운티가 중요하고 미시건에서는 메이컴 카운티가 중요하고 인디애나에서는 비고 카운티가 중요해요. 그리고 애리조나에서는 메스코비 그 카운티가 중요해요. 그 카운티에서 제가 이때까지 볼 때는 트럼프가 이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카운티가 그 스테이트의 이 일렉토럴 보트를 결정한다. 그렇죠. 승패를 좌우한다. 그러니까 카운티를 한 다음에 이제 개의원수를.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한 그 거기서 이기고 카운티가 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기고 네. 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뭐 그 저번에 저랑 얘기하다가 뭐 네이트 실버가 뭐 550인가 그분이 그 뭐 천재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에서 그 사람은 옛날에 그 ESPN에서 미식 그 축구 그 배팅 그 계산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맨날 틀렸어요. 맨날 틀리다가 그냥 자기가 너무 일을 못하니까 해고되고 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오바마 2008년 당시에 그거를 마쳤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떴지 그 사람은 그 폴링하는 방법도 저는 믿을 수가 없고요.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트래팔거 그룹이라고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예, 그건 한국 언론에 잘 안 나오는데 그리고 IBD, TIPP 폴링도 있고 그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뭐 46에 45 뭐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런 스윙 카운티에서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대선이야 우리가 여기서 전문가인 척 할 수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보면 뭐 미국은 뭐 이제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전부 엔타이 차이나잖아요. 반중국인데 그게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왜 그렇죠? 거긴 뭐 공화당, 민주당이 없더라고요. 반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더 어떤 면에서는 더 강경하죠. 그렇죠? 중국 대해서는. 예. 네, 훨씬 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그거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국장님 질문이 당연히 중국이 경제력도 세고 지금 뭐 군사비 그것도 어마어마한 240% 올라갔다고 저는 마지막에 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뭐 강대국이죠. 그러나 한국 사람 생각할 만큼 중국이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답변을 했지만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낮아요. 샹하이, 홍콩, 마카오, 베이징 빼면 중국은 경제 그렇게 세지도 않고 그리고 핵탄두는 미국이 한 3,800개 가지고 있고 중국은 290, 310개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게임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뭐 중국 뭐 좋아하는 분들은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캘리포니아 주가 국가가 되면 세계 경제 5위예요. 그럼 뭐 다 말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강한 중국이 아니지만 너무 올라오는 페이스가 빨라서 미국에서는 좀 부담을 갖죠. 그리고 또 미국 생활하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은 지는 거를 싫어해요. 넘버 2를 싫어해요. 언제나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질 수도 있죠. 토탈 GDP 보면 질 수가 있죠. 그게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진핑 역할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때까지 중국을 정말 제대로 세우는 댕샤오핑 얘기 들어보면 절대 자기 힘 가진 거를
다른 사람 보여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시진핑 반대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딪힐 수 있는 전쟁이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 자기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중국이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자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거만해져서요. 네. 그럼 전쟁이면은 저기 뭐 남중국해 그쪽인가요? 전쟁이면 한국은 아니죠? 예? 한국에서는 한국은 남중국해 이런 데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내가 타이완에서는 전쟁이 일으킬 확률이 낮고요. 제가 볼 때는 저 기억하신 우리 전 보이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 하이넨 섬 근처에서 EP3 이거 사건이 있었잖아요. EP3는 그 스파이 플레인이고요. 저 중국 그 JL-25는 그 19살 되는 그 군인인가? 그 사람이 막 이렇게 시비 걸다가 부딪혀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런 사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어요. 제가. 그러면 네. 지역적으로 좀 전쟁이 지역이 아니라 에어스페이스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제. 네, 그 되게 중요하죠. 에어스페이스 그걸 담당하는. 네. 그래서 벌써 제가 알기로는 지금 USS 레이긴이랑 루즈벨트가 지금 그 지역에 가 있어요. 항공모함.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 그 정치적인 비중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인정하기 어렵지만 예. 미국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일본을 더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은 이제 또 북한하고는 거의 상당히 좀 운명적인 뭐가 있고, 그럼 한국은 어디로 가야 되죠? 그리고 저번에 중앙일보에 기고가 썼던가요? 우리 자료에도 썼지만 어떤 거 균형자를 하려면 예. 한쪽을 기울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막강한 힘이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 균형자론 이런 거 망상이다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근데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저는 한국 입장이 어느 게 제일 현명할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래도 일본 편향, 중국은 북한 편향. 우리는 어때요? 저는 지금 그분 이수혁 대사님인가? 그분이 네, 발언한 게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반론은 그 언론에 잘 안 나왔지만 그 반론은 DC에서 큰 충격이었어요. 70년 과거에 70년 그랬다고 미래 70년. 외교관이 말을 조심해야 되잖아요. 저같이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한국 외교관 말을 그렇게 중요시해요? 미국? 예? 한국 외교관 말을 미국이 그렇게 중요시해요? 한국 대표잖아요. 나라 말이지 본인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그럼 분명히 누가 옆에 써줬을 거고 외우셨을 거고. 미국이 하도 한국을 무시하니까. 예? 근데 그런 말은 중요시하게 듣는다. 아니 뭐가 미국이 한국을 무시해요? 아니 중요한 사람들 만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미국 외교관에서는 잘 안 만나준다면서요. 미국 국무부나 차관보만 돼도 한국 사람들, 한국 외교관들 잘 안 만나준다면서요. 근데 그래서 일본 외교관들은 바로바로 전화하면 다 통한다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다. 큰 충격이었고, 그리고 저는 한국이 그런 선택감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함께. 아니 경제는 중국 따라야 된다, 안보는 그렇게 프레임하는 자체가 비현실적이에요. 제가 볼 때 국제 정치는 결국에는 파워 게임인데, 그러면 경제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안보가 없는 경제 있어봤자 무슨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합니까? 숨을 못 쉬는데 어떻게 싸워요? 숨을 못 쉬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경제적인 힘을 세워요? 경제 없이 안보는 있을 수 있지만 안보 없이 경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안보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지. 그런데 검색하면은 예. 바로 알다시피 그 대한민국이 중국에 수출을 하는 게
미국하고 일본에다가 합친 것보다 더 많은데 거기서도 안 보고 그런 상태에서도. 아니, 그 저는 중국이 더 많다니까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결정하는 걸 존중해요. 그렇지만 결정을 해야죠. 그러면 경제가 더 중요하다. 그럼 미국 뭐 탱크 위에서 후라이 해 먹으면서 어디 그냥 안보만 찾아야 되네. 아 진짜 중국 비중이 너무 커졌다니까요. 아니 뭐 제목 이건 검색해도 바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런 논문은 없죠. 만약에 미국은 지금 25,500명인가요? 25,000명 한다고 하면 그게 경제적인 타격이 얼만큼 되나? 그럼 한국이 그거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경제적으로 할 수 있나? 그런 스터디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안보가 중요하다. 아니, 경제도 중요하죠. 모든 결정이 밸런스고 트레이드오프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걸 결정을 해야죠. 그래서 뭐 문 대통령이 그러든 아니면 뭐 김정은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그래도 OECD 들어가고 웬만큼 잘 사는 나라니까 미국 영향을 좀 줄여야 되겠다. 아니면 필요 없다. 필리핀도 결정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그 머닐라 베이에서 나갔고 그 결정한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야죠. 근데 저같이 이런 일을 한 사람은 그러니까 안보는요, 공기랑 똑같아요. 악스전이랑 똑같아요. 있을 때는 뭐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없어봐요.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비교합니다. 있을 때는 당연히 뭐 어떻게 보면 무시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 위협이 있으니까. 근데 저도 한국 와가지고 저는 뭐 그런 고민이 없지만, 제가 뭐 청와대가 저를 불러갈 확률이 없지만, 제가 만약에 옛날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런 국민이랑 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국민들이 뭐를 원하냐. 틀리게 결정할 수도 있죠. 민주주의에서는 틀리게 결정을 할 수 있죠. 시민들이. 그렇지만 그래도 무시는 못하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좀 예.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때 이제 검색하면 뭐 스티브 김에서 이스피어나지 스파이 하면 쫙 뜨잖아요. 2009년에 그 팍스 뉴스 인터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서 됐는데 그 인터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플리 바기닝 한 순간 제가 케이스에서 말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인터뷰 한 적 없어요. 그렇게 저가 어큐즈 했지만 저는 그 사람 공식적으로 앉아가서 뭐 인터뷰 하면서 제가 그런 발언 한 적이 없어요. 계속 부인했고요. 그 사람 옛날부터 알았죠. 몇 번 만났고. 네. 그래서 결국엔 연방적인 교도소도 좀 가셨잖아요. 네, 그죠. 큰 집 갔다 왔죠. 그러면 그 죄명은 뭐였어요, 그때? 예? 죄명은 뭐였어요? 그때는 이스피오나지 아니고 간첩자니 어떤 거였어요? 아니고 저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뭐 리킹? 뭐 이렇게 그렇죠. 누설? 기밀 누설? 기밀 누설 그리고 FBI랑 협조를 안 했다. 그렇죠.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그 조지 W 부시 때 굉장히 잘 나가시다가 오바마 때 바뀌면서 뭐 이런 좀 솔직히 뭐 정치적인 이유 같은 게 있었나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있었죠. 네, 제가 자세히 그냥 둘러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4년 동안 싸웠잖아요. 그렇죠. 가택 구금 4년. 4년 동안 싸운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검사들이 오면 한 3개월 사이에 다 타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년 싸웠고, 그리고 제가 핵 전략 전문가 타이틀도 타이틀 아니지만 그런 업무도 있었지만 제가 다른 업무도 있었어요. 그게 뭐라 그러나 bad boys라고 그러나 국제 정치에서 bad boys 담당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이란, 파키스탄, 뭐 탈리반 이런
나쁜 액터라고 그러냐, bad actor들을 담당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제 정책을 만들고 그럴 때 제가 좀 강력파였죠. 네. 그래서 오바마 정부에서 그 저를 쓸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국장님은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일을 잘해서 그 힐러리 클린턴이 저를 쓰기로 했어요. 근데 그 policy planning staff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저하고 뭔데 제가 그렇게 그 존경하는 노암 촘스키 그 예? MIT 교수 노암 촘스키잖아. 촘스키요? 네. 그 MIT 교수님을 그렇게 디스하시더라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본인 이분의 그 전문 로그 스테이트 이런 전문가 언어 그거 학자죠. 아니에요? 언어 학자죠. 언어 예. 학자. 어느 학자가 뭘 정치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맞는 이야기 많이 썼던데 왜 그렇게 맞는 이야기 많이 썼던데. 예를 들어서요. 로그 스테이트 저 미국이 진짜 불량 국가다. 아까 무슨 뭐 보이스 어쩌고 했는데 미국이 진짜로 그 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동의 못 하세요? 그건 동의 못 하죠, 제가. 촘스키 근데 그분이 나름대로 굉장히 그 스칼라로 존경받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저는 존경 안 해요. 그 저는 박사님 완전 같은 무시해요, 분이라서. 그 사람. 완전 저는 무시해요? 학자로 생각 아니고 그냥 액티비스트죠. 아니 어떻게 정치적 셰익스피어라든가 이 밀란 쿤테라를 많이 하신 분이 노암 촘스키를 이렇게 내가 그분 책 한 3권 읽었는데 난 감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근데 그러니까 그 비정치가라는 거예요. 퍼스펙 그러니까 관점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미국이 뭐 도덕적인 국가다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미국도 정말 어떻게 봐도 그냥 인간 퍼스펙트를 봐도 나쁜 일 많이 했죠. 그렇지만 좋은 일도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그런 밸런스 보통 둘 퍼스펙트 보고 저는 판단하는 걸 좋아하고. 이쪽은 너무 안 좋은 면만 너무 그럼 그럼 미국이 그러면 촘스키 말한 것 같이 나쁜 역할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를 인정 못하면 뭐 어떤 지식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또 반대로 미국은 나쁜 짓 한 거 없다, 좋은 일만 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하여튼 저는 그 감동받은 학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깎아내린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근데 말씀하신 촘스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뭐가 그렇게 미국 사람이고 이렇게 지식인으로서 그래도 그렇게 발언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국에서? 많아요. 다들 말랑말랑 아니. 한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어렌트 같은 전체주의 기원 이런 책, 레슬렉 콜로카우스키 같은 사람, 그 사람은 마르크스를 완전 뒤집어 엎어버린 사람이에요. 로버트 컨퀘스트 이런 사람들 읽으셔야지 노엄 촘스키 같은 거 읽으세요. 아니 제가 노엄 촘스키는 좌파 정치적 정말 정치적 활동이 좀 활발한 사람들이 좋아하지 학자로서 링고스틱 대해서는 학자를 인정해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판단은 제가 볼 때는 한 5살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 이거 편집하세요. 저희 존경하는 이 MIT의 언어학자이시자 지금 언어학자지 정치학자는 아니죠. 이렇게 디스하는 이 김 박사님도 김 박사님 문제 많아. 내 주위에는 전부 좌파다. 그래서 외롭다. 내가 무슨 좌파예요? 내가 리버럴리스트지. 난 자유주의자야, 자유주의자. 진정한 자유주의자. 근데 갑자기 공산주의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 우리 사라초이 선생님께서 번역을 했는데, 공산주의를 디스데인. 경멸이 뭡니까? 거부감으로 내가 바꿨어요. 뭘 경멸합니까? 전체주의 뭔데?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를 경멸한다. 뭘 그걸 경멸하세요, 또?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어디서 봤어요? 역사에 깔려 있잖아요. 그 증거가.
아니 그렇게 예일에서 아니, 예일이 아니. 그 역사학이 굉장히 랭킹이 높은 과입니다. 나는 굉장히 MBA는 높은 랭킹이 낮은데. 일이죠. 그렇지. 넘버원인 거 아는데 아니 거기서 공부를 하셨는데 어떻게 리퍼블리칸이에요 정말. 이거 그래서 또 트럼프가 된대 또 트럼프가. 예? 하여튼 뭐 11월 3일 날. 제가 좀 되겠지만. 좋아해서 저를 좀 좋아한다고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 될 것 같냐 오케이, 물어보셨죠. 오케이. 근데 투표하셨어요? 그럼? 예? 투표하셨어요? 투표 안 했어요. 투표 안 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근데 이제 좀 북한하고 잘 되나요? 어떠나? 좀 하도 보면 뭐 여름에 비 내리고 뭐 겨울에 눈 내리는 이야기만 계속 돼 있으니까 네, 맞아요. 뭐 바이든이 돼도 이렇다 뭐 트럼프가 근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동안 뭐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워낙 잘 나왔으니까 그러다 큰 집도 다녀오시고 하셨으니까 그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이 큰 집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반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큰 집 가기 전에 북한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감옥수 갔다 온다면 더 확실해졌어요. 그게 북한이에요. 감옥수 안 갔다 온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그 다이내믹을 북한 몰라요. 자체가 감옥이다. 감옥이에요. 본인이 아는 한.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겪었으니까 더 잘 보여요.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래서 저는 탈북자 학생들도 얘기하지만 요새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국장님 같이 평양 한번 갔다 오면 뭐 북한 전문가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 북한 관련들이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다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지 미쳐서 그 사람들이 정말 뭐 다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게 제대로 보려고 그러다가 감옥수 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재선되면 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중국 대에서도 세게 나올 거고요. 예. 바이든이 되면. 예? 만약 in case 바이든 될 수도 있죠. 제가 틀릴 수도 있죠. 예. 예. 근데 바이든 제가 이때까지 명단을 봤는데 뭐 그 사람들 동의하시잖아요. 인사가 정책이라고. 근데 뭐 토니 블링컨 뭐 누구야? 그 몇 명이 있어요. 그쪽 뭐 저는 알죠. 모르지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싱탱크 있다가 이제 당선되면 또 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있으면. 근데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딜을 할 것 같아요. 94년. 왜냐하면 민주당 그 프레임워크밖에 몰라요. 94년 제니베 프레임워크밖에 몰라요. 이제 뭐 박사님을 내가 뭐 94년에 처음 만났는데 사실 뭐 핵이나 그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사실은. 박사님께서. 근데 어떻게 하다 그래도 핵 전문가로 미국에서 이렇게 어드바이저로 이렇게 정말 어떤 절차를 거쳤던 거죠? 제가 박사학위 받은 다음에 당연히 교수 돼야 되는데 제가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학교에서 인터뷰한 다음에 비행기 타고 다시 집으로 가는 순간 딱 비행기 타자마자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러면 내가 45년 동안 콧물 질질 흘리는 18살 애들 가르치게 되겠다. 아까 교수는? 교수. 그래서 저는 그게 저한테 너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큰 리스크를 테이크했죠. 교수 포기하고 그렇다고 뭐 플랜 B도 없었고 부모님한테 이제 교수 못하겠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도 그러고 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저보고 미쳤다고 그랬죠. 근데 1년 쉬었어요. 1년 쉬면서 제 논문을 책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그때는 참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모든 데 다 이력서를 던져봤어요. 근데 하필이 해병대 일을 하는 재단이 있었는데 그 재단 이끌어가는 분이 1984년에 나온 그 영화 톰 크루즈 그 탑건 영화 알죠? 그 탑건 영화 나와서 노란 머리 켈리 맥길리스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게 탑건이 네바다에서 해군 제일 최고 트레이닝 사이트인데 그분이 진짜 제 버스였어요. 그 버스 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군사 공격 작전, 타겟팅
그러니까 일단 이런 정책 목적이 있으면 어느 무기를 어떻게 써서 그 시민 피해 줄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담당을 했어요. 그거를 하면서 이제 무기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갑자기 저 리버모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리버모어가 핵연구소에서. 그렇죠. 핵연구소죠. 그래서 저는 뭐 리버모어가 뭔지도 몰랐는데 도착하니까 그 하버드 교수가 저를 추천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 가서 그때부터 제가 핵무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그냥 이론만 알았죠. 그렇죠? 뭐 디터런스밖에 몰랐지만 직접 가서 정말 뭐 핵 설계하는 그 과학자들, 뭐 플루토늄 재처리하는, HU 농축하는 핵연료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죠. 배운 다음에 제가 그런 군사 작전 지식이랑 정보 지식이랑 합쳐서 세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제 팀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 리버모어에서 미국 정부에서 제일 실력 있는 팀을 만들겠다 해서 모든 예민한 문제는 우리가 담당하겠다. 그런 전략을 짜서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제가 그 말씀하신 처음에는 제가 뉴 깅그리치 아시죠? 그 옛날 하원 의장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제가 북한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고 이건 좀 틀리다. 그러다가 제가 헨리 키신저랑 조지 숄츠 만났고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저를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랑 뭐 대화 많이 했지만 한 번 한 4시간 동안 저랑 얘기를 했어요. 그 4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막판에는 누구한테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전화해서 조지 숄츠랑 같이 있었어요. 숄츠 장관이랑 같이. 이게 뭐 사실 우리 이제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이제 시민학교지만 오늘은 굉장히 좀 그 특별한 이력을 가진 우리 김진우 박사님과 좀 이제 말씀을 나눴고요. 좀 여기서 됐고요.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편안하게 한번 하시죠. 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오늘 그 디스커션 잘 들었고요. 전 외국대학교 있는 가정준 교수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전문가로서 활동하셨을 때 미국 내에서 그런 어떤 이론이라든지 프랙티스에서 좀 반대 의견을 내셨던 분 중에서 가장 기억나시는 분? 저요? 네네. 미국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을 때 어떤 길을 가고 있을 때 반대 쪽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시는 분 중에서 가장 기억 남으시는 분이 누군지 접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궁금합니다. 제가 조금 포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민한 게 있어서요. 그 2003년에 이라크 전쟁 기억하시죠? 그 이유가 뭐였죠? WMD 있다고 그랬죠. 더 자세히 얘기하면 WMD보다 대양살상 무기. WMD보다 그 가스 센트리퓨지 때문에 그 사람 후세인이 그 HU 인리치먼트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쟁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미국 정책 만들 때요. 정말 모든 부서에 다 물어봐요. 그리고 다 승인을 해야 돼요. 한 명이 노해도 이건 막혀요. 그럼 대통령한테 못 올라가요. 제가 그때 리버모어에 있었을 때 제가 그 팀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팀이 북한 팀이 아니라 그 핵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좀 욕도 섞어 있으면서 그렇게 장난으로 만들었지만 그때
누구였죠? 그때 CIA 국장이 누구였죠? 조지 테넨. 그분은 되게 막 터프하고 막 거칠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랭리에 몇 명이 있는데 이거는 핵무기다. 사람 목숨에 핵무기 만드는 것 같다. 저를 계속 공격했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봐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한 30살 선배인 친구한테 물어봤죠. 그분이 이름이 론 커스트였어요. 그분은 45년 동안 이라크 핵무기만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미사일에 대해서. 특히 이 센트리퓨지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론 보고, 론, 우리 이거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백악관에서는 이게 핵무기라고 얘기하는데 너 동의하냐? 그러니까 자기한테 48시간을 달래요. 그래서 내가 48시간 못 준다. 우리 지금 몇 시간 사이에 보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저한테 있는 있는 욕을 다 퍼보면서 사무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 그래서 다 보니까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우리가 다른 의견 내던 우리가 틀리면 우리 해고되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해고되지 너는 해고 안 된다. 내가 리드니까.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도 있었죠. 제가 다 팀 모았습니다. 근데 또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핵무기를 쓸 수도 있지만 안 쓸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건 아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결정을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본인이 볼 때는 이 센트리퓨지 그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다이아미터가 있잖아요. 이게 뭐 2.2mm래요. 근데 자기가 이때까지 자기 노트를 보니까 1975년인가 그 당시에 사람 우선이 똑같은 메저먼트 그 센트리퓨지를 구입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 판단은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번은 물어봤죠. 확실하냐? 그러니까 확실한 건 없대요. 과학에는 확실한 게 없대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 판단을 제가 믿은 거죠. 그래서 제 판단을 냈죠. 우리 로런스 리버모어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백악관 전화하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있다는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린 이 센트리퓨지는 사람 후세인이 그 아프리카 나이지를 가서 유레늄을 받아온 이유가 이 HU 프로큐먼트 하려고 WMD를 만든다. 그것 때문에 전쟁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핵무기라고 했다는 거야. 뭐예요 지금? 핵무기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니까 미리 쳐서 없애야 된다. 잘못 판단했네요.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우린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엄청 프레셔를 받았죠. 그럼 이 의견이 다 해고시킨다. 로런스 리버 예산도 깎을 거다. 너희들 다 사표 내라. 그래서 우리 사표 준비했어요. 핵무기 아니었다고 해서? 아니었다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게 정확히 하면 동의할 수 없다 얘기했죠. 그게 노한 거랑 마찬가지죠. 정책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사표 내면 되니까 내가 하면 되니까. 사표 다 준비하고. 그때 그러니까 명확하게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우리 얘기했죠. 근데 이건 다 비밀이었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근데 언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인정받았냐면 이제 2003년 전쟁한 다음에 이제 찾아보니까 못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008년, 2009년 그때 CIPC라고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커미티에서 보고가 나왔어요.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누가 놓쳤냐. 근데 리버모어 제가 할 때는 리버모어 Z 디비전거든요. Z 디비전이 옳다 그 말을 안 했고 그 밑에 각주 있잖아요. 리포트에 각주에 Z 디비전만 이 어세스먼트에서 질문을 했다. 그 크레딧 하나 역사적에서 그 크레딧 하나밖에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 통번역학과에서 중동학을 전공하고 아랍어를 가르치는 김수환입니다. 일단 박사님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박사님이 이렇게 이 질문을 드려도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사님이 마침 아까 그 말씀 도중에 그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 bad boys를 담당을 하셨었고 또 방금 말씀하신 저는 굿보이즈를 한번 방금 담당했으면 말씀하신 좋겠어요. 예, 영국 같은 예, 이라크의 전쟁 2003년에 그 전쟁에서도 의견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간단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미 행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박사님이 일단 전제 조건은 중동 전문가가 그러니까 정책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핵 문제를 관여하셨고 또 핵하면 또 중동에 이란이나 이스라엘 빠질 수 없고 네.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중동 정책이 미국의 어떤 중추적인 그 정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쭈는데요.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바뀌면서 대중동 정책이 바뀌죠.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 때는 어떻게 보면 월드 폴리스 스테이트 그러니까 세계 경찰 국가로서 중동에 평화를 좀 심어야 된다, 임플리먼트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 지금 여기 박사님께서 답변을 주신 자료에 마찬가지로 하지만 박사님은 군사적 개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해외로 전파하려는 네이콘의 신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중동 지역이거든요. 그럼요. 미국이 부시 대통령이 항상 얘기했던 게 우리는 평화를 심기 위해서 중동에 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사실 오바마 행정부는 오프쇼어 스트래티지를 하죠. 그러니까 역외 균형자로서 중동 정책이 약간의 어떤 발을 빼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중동에 이익 없는 쉽게 말하면 이익 없는 곳에는 나는 발을 뺄 거야라고 해서 시리아에서도 철군을 하고 또 신고립주의를 정책을 펴고 공식적으로 이제 친 이스라엘 정책을 이제 표방을 하잖아요. 그 얘가 텔아비브라는 수도에 있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또 이전을 하죠. 2017년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당선되자마자 공식적으로 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박사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당선이 될 거다, 재선에 성공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대중동 정책도 지금과 같은 그런 그 기조로 갈 것인지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 당선이 된다면 대중동 정책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바뀔지를 네.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그 순위 시아의 그 차이점이 무지 중요해요. 근데 그게 그냥 종교로 보는 것보다 저는 어떻게 봤냐면 저는 그 이라크를 해방시킨 다음에 저는 이라키 군대를 없애는 것을 반대했어요. 왜? 좋아서 반대한 게 아니에요. 저는 국장님 같이 이렇게 이상적인 게 없어요. 저는 현실주의라서요. 사람 후세인 이라크 군대들은 당연히 바스 파티에 있고 당연히 영향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사회에서 좀 교육받고 좀 도시에서 사는 그 순위 일리트 많이 들어가 있었어. 그를 폴 브레머가 칸디 라이스한테 얘기해서 없애자. 저희들은 기겁했죠. 이러면 이건 난리 난다. 민주주의 투표를 해야 된다. 투표하면 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식한 칸디가 할 수 없이 그렇게 했으니까 할 수 없지만 네, 저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아이시스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아니 트럼프가 지금 나와요. 왜 그 백그라운드 얘기해야 되냐면 트럼프랑 그 밑에 있는 마이크 도란 이런 사람들은 저가 지금 얘기한 같이 비슷하게 생각해요. 뭐냐?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지금 1947년부터 계속 싸우지 않았냐. 이걸 가지고 순위도 이용하고 시아도 이용하고. 그래서 트럼프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딱 보면서 그러면
문재인 팔레스타인을 빼 그랬어요. 그렇죠? 빼. 근데 전문가들이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됐잖아요. 그 이유는 신문에 잘 안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아이시스를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조져놨어요. 정말 저 시민들 많이 죽었지만 오바마 같이 그렇게 뭐 미사일 하나 던지고 빼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잔인하게 저 공격했어요. 또 하나 트럼프가 한 게 이란을 외면시켰어요. 이라크를 인브레이스하지 않아서 이란을 외면시켰어요. 제가 볼 땐 바이든이 되면 분명히 오바마 밑에 있었던 밸러리 제레트가 다시 들어올 거고, 그러면 또 친이란 쪽으로 저 정책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언제나 미국이 언제나 이스라엘을 챙겼지, 좀 정도 차이지, 뭐, 미국 대통령이 뭐, 이스라엘을 완전히 뭐, 외면했다,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순위, 교육받고, 좀, urban하고, 교육 많이 받고, 좀 세상 아는 순위가 없어진 게 큰, 중동의 비극이고요. 그리고, 이란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재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2006년 그때 이란 정부가 엎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오바마가 안 엎었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바이든이 들어오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파키스탄은 아닐 것 같아요. 이란은 바뀔 것 같아요. 자,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